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집값 계속 오른다는 사람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미국에서 그렇게 금리를 많이 안 올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똑같이 따라 올릴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연준 발표 다시 한번 보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매로 돌아섰다. 매로 돌아섰다고 그러는데 왜 이제 와서 매로 돌아섰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로 돌아선 거는 올해 내내 그랬어요. 시그널은 계속 줬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매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였지 11월 테이퍼링이 진정한 테이퍼링이 시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에도 돈 푸는 것은 다른 쪽에서 계속 줄이고 있었다. 그런데 11월부터는 테이퍼링 하겠다 말하고 줄인 거지, 그 전부터 계속 줄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매로 돌아섰다고 하고 있다. 사실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다 팔고 빠졌어요. 그때까지 안 팔리도록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가 고점에서 같이 몰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먼저 팔면 이득, 나중에 팔면은 손해, 이렇게 되겠지만 그 고점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 팔고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올해 내내 시그널을 줬고 빠른 사람들은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었죠. 부동산 비중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황금성이 떨어져서 잘 못 줄이고 있었지,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도 많이 정리해서 금이나 미술품, 달러 이런 걸로 많이 갔다고 그랬죠. 앞으로 달러 가치는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이 좀 더뎌진다, 그럴 때는 달러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3월의 첫 금리 인상 전망, 요게 핵심이 아니에요. 3월의 첫 금리 인상이 아니라 뭐예요? 내년 3차례 포함해 총 9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9번의 금리 인상 전망했으면 됐지. 그런데 연준회의를 작년 12월부터 3월, 6월, 9월, 올해 12월까지 계속 12월보다 3월에 더 긴축, 3월보다 6월에 더 긴축, 6월보다 9월에 더 긴축, 9월보다 이번 12월에 더 긴축, 계속 점점 더 매파적으로 변해갔고 점점 더 테이퍼링 시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점이 계속 당겨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내년 3월에도 또 봐야 되겠죠. 내년 3월에는 10차례 이야기할 수도 있다. 9월에서 12월은 롱거된 정도만 같았지 내년, 내후년, 2024년까지 계속 금리 인상은 연준 위원들이 점점 더 한 차례 해야 된다는 사람이 두 차례 해야 된다는 사람이 4차례, 이런 식으로 계속 강화가 됐다. 그러니까 빨리 긴축하겠다는 거죠. 근데 연준 위원이든 연준 회장이든 올해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오래 안 간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장기화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했죠. 인플레이션 예측이 그만큼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봤던 거를 보면은 사실은 매파적도 아니다. 근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내년에는 더 긴축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 요거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인간들. 이자 부담보다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워 집을 못 샀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은 지나치게 단순한 주장.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하죠? 본인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혹은 본인이 선동해야 되니까 단순한 주장인 것처럼 몰고 가는데, 첫 번째,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가계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다, 이거를 그냥 금리 올라가니까 낼 돈 많아져서 떨어진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는 전문가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금리 인상이 왜 되기 시작했어요? 가계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억제하면서 회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상의 원인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에서 바젤3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 적용된 건 아니죠. 일부만 적용이 됐는데 나머지 요건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대출을 막은 거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억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수까지 해야 된다. 즉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거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대출금리가 더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1%인데 기준금리 2018년, 2019년 1.75%대의 대출금리가 나오고 있다. 이때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더 높죠. 왜 그래요? 가계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냥 금리 인상 딱 집값 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냐,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지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집을 못 샀다고 그러죠. 그런데 올해 7월부터 그리고 내년 7월에 확 바뀌는 제도가 뭐였죠? LTV에서 뭐 DTI도 있긴 있었지만
DSR로 바뀌는 게 핵심이었죠. 자, LTV는 뭐예요? 집값 대비죠. 그리고 DSR은 소득 대비죠. 근데 핵심은 LTV는 집값이 얼마다 요거에 따라서 총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대출을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DSR은 소득 대비죠. 내가 소득이 올라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대출 총량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 요것도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금리 인상은 그냥 이자 많이 나가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못 산다? 이자 1, 20만 원 늘어나는데 집을 못 사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든가 아니면 아는데 숨기든가. 그러면서 절대 요소가 아니라 기준금리랑 집값만 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10만 원 빌렸는데 금리가 10%예요. 이거랑 1억 빌렸는데 금리가 1%예요. 어느 쪽이 부담이 더 커요? 10만 원 빌렸을 때 10%는 만 원이에요, 만 원. 근데 1억 빌렸을 때 1%는 이자만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그만큼 커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왜 떨어지느냐? 가계부채가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러니까 커진 가계부채에다가 금리까지 곱해지면서 이자 부담이 어느 한계선을 넘어갔을 때 떨어진다. 그게 저희가 저번에 분석했던 2008년에는 53조 넘어갔을 때고, 2018년에는 소득이 좀 늘었으니까 55조 넘어갔을 때고, 그리고 이번엔 또 3분기에 58조 넘어갔는데 요거는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2분기 때 55조가 안 됐어요. 근데 3분기 넘어가면서 금리 인상까지 같이 되면서 58조로 확 튀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분위기가 확 떨어지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금리 올라가서 이자 부담 조금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사람들은 경제나 부동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 내년 6, 7월에 전세값 상승한다는 거, 요거 지금 전세가가 그때까지 계속 오른다는 가정을 이미 받고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전세가가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주춤하고 있는 거고. 자, 지금 6%대 주담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끌 비투족 비상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자 부담 어쩌나. 3, 4개월 차이로 이자 부담이 월 30만 원 차이 난다.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죠. 그래서 서울, 지금 수도권, 지방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뭐래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급매물 위주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현금 부자들이 집을 매입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부유층이나 부유층들은 현금 부자들이죠. 근데 대중부유층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집을 사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4%가 넘어가면 50%가 집을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가 넘어가면 78%가 안 산다고 그랬어요. 6% 넘어가면 88%가 안 산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줘요, 그럼? 그러니까 이미 지금 4%, 5%, 6% 나오고 있으니까 안 산다, 비싼 거. 그래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것도 급매물 위주로 거래됐는데도 급매물이 나와 있는 단지들도 많아요. 그만큼 안 사고 있다는 소리죠. 자, 거기다가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오미크론발 변수.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 늦춰지나. 일단 이야기 나왔었죠. 금리 얼마 안 올릴 것이다. 근데 그냥 코로나 때 확진자 많이 나왔고, 이번에 오미크론 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확진자 많이 나왔고, 델타 변이 때 확진자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분석이지 않아요? 그때 코로나 막 터졌을 때는 세계적으로 무역도 막히고 거리두기나 이런 것도 확 강화하면서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자영업 빚낸 사람들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낮출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금리를 낮추고 대출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문제는 소득은 안 오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만 심각하다. 이게 돈이 많이 풀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인 거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축소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안 퍼졌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오미크론보다 인플레가 불이니까 금리 인상 물결. 선진국도 신흥국도 미국은 오히려 더 빡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영국 영란은행 기준금리 인상했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에서 0.5%. 저번에 누가 그랬어요? 미국 말고 유럽이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미국 추세를 봐야 된다. 유럽이 테이퍼링 하는지 안 하는지. 기준금리 올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테이퍼링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지. 멕시코도 올렸죠? 체코, 아르메니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싱가포르 등, 특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시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미국이에요. 두 번째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EU. 그래서 여기서 먼저 나오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세계적으로 퍼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죠. 2008년에 터지고 여기서 2010년에 터졌다. 그게 세계적으로 장기적 침체를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올리고 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붕괴가 심하니까 일시적으로 완화한 거지, 중국도 더 완화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경제 붕괴되니까 일시적 완화다. 이 정도죠.
그게 우리나라에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는 뭐 헝다 무너지고 여기저기 무너지는데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워낙 개입을 많이 해놨죠? 그래서 디폴트 위험이 있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다. 근데 중국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완화하네? 우리나라도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조금 떨어지면 건설사들 망해요? 그동안 헤쳐먹은 게 얼만데? 자, 거기다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이 불발됐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금리만 올라간다 이게 끝이 아니라 통화스와프가 연장 불발됐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통화스와프 실질적으로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통 같은 개념이죠. 마통.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통화 스와프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만큼 필요하면 이만큼 했다가 이만큼 더 필요하면은 그냥 별도의 큰 절차 없이 그냥 쓸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환율이죠, 환율.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다. 뛰든 떨어지든. 근데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가 너무 가파르게 하고 너무 유동성 축소를 빠르게 하면은 원화 가치가 높아져서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반대로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하면 환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급격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만큼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지금이야 외환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언제 빠질지 몰라요. 외환이 빠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부동산이 망가지든 경제가 망가지든 금리 빨리 올려가지고 외환 위기부터 막아야 된다. IMF 또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도 원달러 환율 이만큼 올랐어요. 미국에서 테이퍼링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처가 늦어지게 되면 더 빨리 올라갈 것이다. 터키 기준금리 내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리라화 가치가 반토막 났죠 거의. 그래서 가치 폭락하고 주가 폭락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통화스와프 2.3조 했는데 요거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거죠. 아마도 터키에서 진짜 국가 간 신뢰금 먹으면 맘먹고 손실 줄이려고 하면은 요거 받고 요거 주면서 분담을 우리나라한테 떠넘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첫 번째는 지금 터키랑 통화스와프 때문에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터키가 아주 극적인 사례를 보여주긴 했지만 다른 데는 올리는데 터키가 내렸더니 터키 리라화 가치가 어떻게 됐다? 베네수엘라 뭐 그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개폭락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터키 기준금리가 낮지 않아요. 터키 기준금리 아직 14%예요. 굉장히 높은데도 이런 수순이죠. 자, 그렇다면은 유동성 축소를 따라가지 못하면 화폐 가치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진다. 세계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외환이 유출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고 유럽 쪽에서 금리 올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을 맞추지 못하면은 또 한 번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터키 통화 스와프 때문에 빨간불 들어오고 저것 때문에 박살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긴 봤는데 저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저렇게 박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렸으니까 아주 박살 났는데 따라 못 올리면은 적당히라도 박살이 날 거다. 결론 뭐예요?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미국에서 항상 이렇게 되면은 EU나 이런 데서 따라갔다. 그리고 이럴 때 발맞추지 못하면 환율 떨어지고 외환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무너지고 이런 거 상관없이 부동산 무너지면 금리 안 올린다.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살기 위해서 금리 올려야 된다.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리 올렸을 때도 집값 안 떨어졌다? 그때 무슨 일 터졌어요? 미국에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터졌죠. 근데 그때는 기준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가 안 올라가던 시기고 지금은 기준금리 조금만 올려도 시중금리가 폭등하던 시기인데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하냐. 찾아보세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거짓이 있는지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숨기고 안 하고 있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찾아보시고 진짜 그렇게 해서 그때 금리 올릴 때랑 지금 금리 올릴 때랑 확실히 다르다는 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끝난 다음에 시중금리 폭등했다. 계속 올리니까 결국엔. 그런 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저렇게 낙관론이 나올 수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